식초 한 방울이 검버섯을 옅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같은 한 방울이 피부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 결정적인 차이, 오늘 끝까지 듣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식초를 바르지 마십시오. 정말로. 저는 이 말을 가볍게 꺼내는 게 아닙니다. 혹시 식초가 검버섯에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그냥 원액으로 바르면 더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 손등에 있던 갈색 반점을 보며 저는 솔직히 초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였는데 어느 날 보니 손등 위에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주제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 세대의 건강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유난히 검버섯, 갈색 반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거의 당연한 현상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혈압은 관리하고, 혈당은 신경 쓰고, 콜레스테롤도 체크합니다. 그런데 피부에 나타나는 신호는 그냥 늙어서 그렇지라고 넘겨버립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식초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액을 직접 바르면 더 효과가 빠르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무런 설명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비싼 레이저는 부담스럽고 병원은 여러 번 가야 하고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 방향일까?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이 주제를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해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검버섯은 왜 생기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는지, 왜 미백크림은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지, 식초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지. 이 질문들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을 때 손등이 카메라에 가까이 가지 않게 살짝 뒤로 빼던 그 모습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구나.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정보처럼 나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궁금했고, 고민했고, 때로는 혼란스러웠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갈색 반점이 신경 쓰이시나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싼 시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단정적인 답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검버섯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문제는 색소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식초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식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채널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검버섯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둘째, 왜 비싼 미백 제품이 잘 듣지 않는지. 셋째, 식초가 작용하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넷째, 피부 상태에 따라 접근이 왜 달라야 하는지. 다섯째,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위험선은 어디인지. 이 5가지를 끝까지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나 공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만능 해결책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때로는 비판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건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저 역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탐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신중하게 검증하고, 더 책임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식초가 좋다거나 식초는 위험하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식초를 바르지 마십시오. 정말로, 저는 이 말을 가볍게 꺼내는 게 아닙니다. 혹시 식초가 검버섯에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그냥 원액으로 바르면 더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 손등에 있던 갈색 반점을 보며 저는 솔직히 초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였는데 어느 날 보니 손등 위에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주제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 세대의 건강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유난히 검버섯, 갈색 반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거의 당연한 현상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혈압은 관리하고, 혈당은 신경 쓰고, 콜레스테롤도 체크합니다. 그런데 피부에 나타나는 신호는 그냥 늙어서 그렇지라고 넘겨버립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식초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액을 직접 바르면 더 효과가 빠르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무런 설명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비싼 레이저는 부담스럽고 병원은 여러 번 가야 하고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 방향일까?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이 주제를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해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검버섯은 왜 생기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는지, 왜 미백크림은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지, 식초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지. 이 질문들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을 때 손등이 카메라에 가까이 가지 않게 살짝 뒤로 빼던 그 모습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구나.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정보처럼 나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궁금했고, 고민했고, 때로는 혼란스러웠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갈색 반점이 신경 쓰이시나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싼 시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단정적인 답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검버섯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문제는 색소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식초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식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채널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검버섯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둘째, 왜 비싼 미백 제품이 잘 듣지 않는지. 셋째, 식초가 작용하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넷째, 피부 상태에 따라 접근이 왜 달라야 하는지. 다섯째,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위험선은 어디인지. 이 5가지를 끝까지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나 공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만능 해결책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때로는 비판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건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저 역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탐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신중하게 검증하고 더 책임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식초가 좋다거나 식초는 위험하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검버섯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같은 식초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같은 재료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접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터넷을 보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식초를 바르라. 밀가루를 섞어라. 양파즙을 쓰라. 그런데 저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피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얇고, 건조하고, 작은 자극에도 금세 붉어지는 피부. 그 피부에 효과가 좋다는 말만 믿고 무엇인가를 바르는 것은 솔직히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가 아니라 이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로 말입니다.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에는 저는 항상 완충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산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를 섞는 방식이 의미를 가집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산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단순히 희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산의 작용을 완만하게 만들어 피부 표면에서 급격한 자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방식을 처음 적용할 때 저는 시간을 짧게 설정했습니다. 10분을 넘기지 않았고 처음에는 5분만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피부는 항상 답을 줍니다. 따끔거림이 30초 안에 사라지는지, 붉어짐이 몇 시간 내에 가라앉는지. 저는 효과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부가 적응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등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네. 색이 확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톤이 조금 정돈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민한 피부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이 먼저라는 것을.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게 섬세한 접근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손등에 오래 자리 잡은 진한 반점, 경계가 또렷하고 표면이 단단한 경우를 보면 이건 조금 더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밀가루를 떠올렸습니다. 밀가루는 단순한 가루가 아닙니다. 미세 입자가 표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점성을 만들어 국소 부위에 머물게 합니다. 식초만 사용하면 흘러내리기 쉽지만 밀가루와 섞으면 치약처럼 농도가 생깁니다. 그 점도는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버섯이 있는 자리만 정확히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식을 사용할 때 늘 긴장했습니다. 혹시 너무 강하지는 않을까? 혹시 문지르다 자극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바른 후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15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불린 다음 아주 천천히 씻어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데 3주쯤 지나자 가장자리가 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짙은 경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극적인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대로였던 것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제거가 아니라 재정렬에 가깝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른 변화를 원할 때의 접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모임이 있는데, 사진 촬영이 있는데,
그럴 때 양파즙을 섞는 방법이 눈에 들어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멜라닌 생성 억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혈류를 증가시키는 성질도 있어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식초가 표면을 열어주고 양파가 색소 생성 경로에 관여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시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자극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0분을 넘기지 않았고 눈가와 입가는 절대 피했습니다. 처음 사용했을 때 약간의 따끔거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간을 줄였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합은 분명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변화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한 길을 택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식초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섞느냐, 어디에 쓰느냐, 얼마나 자주 쓰느냐. 그 선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함께 관찰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매주 살펴보며 색의 농도, 표면의 질감, 붉어짐의 지속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건 무작정 따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안전하게 갈 것인지, 조금 더 빠르게 갈 것인지. 저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피부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 피부는 무엇을 먼저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솔직해질 때 방법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느낍니다. 검버섯을 관리하는 과정은 결국 나의 피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마무리가 잘못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선택 이후에 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식초로 각질을 정리하는 순간, 사실은 피부의 이문을 한번 여는 셈이라는 것을요. 그 문이 열려있는 동안 무엇을 채워넣고, 무엇으로 보호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시간을 더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팩을 마치고 세안을 한 직후의 피부는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여도 표면의 균형은 잠시 흔들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 시점을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 우리가 공들여 만든 변화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초 세안을 단순한 행곰이 아니라 피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아주 소량의 식초를 떨어뜨려 희석한 뒤 얼굴이나 손을 여러 번 적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피부는 본래의 약산성 환경을 유지할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외부 자극이나 세정 과정으로 페이지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이때 가볍게 정돈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하면서 늘 피부의 느낌을 살폈습니다. 손끝에 닿는 표면이 과하게 건조하지는 않은지, 미묘한 따가움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식초 세안은 공격적인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단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자녀 성분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호입니다. 저는 들기름이라는 재료를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낯설었습니다. 왜 하필 들기름일까? 하지만 들기름을 구성하는 지방산과 비타민 성분을 살펴보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각질을 정리한 뒤에 피부는 일시적으로 수분을 더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량의 오일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코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방식입니다. 저는 2~3방울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비벼 온기를 더한 뒤 문지르지 않고 가볍게 눌러 흡수시킵니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덮어주는 느낌으로요. 번들거림이 남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흡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성 피부라면 오일 대신 가벼운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료의 이름이 아니라 피부가 편안해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관리에는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리듬은 달라집니다. 60대 이상의 피부는 재생 속도가 느리고 장벽이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피부를 관찰하며 자극적인 조합은 최소화하고 보습과 보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피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50대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 두께와 회복력에 따라 3가지 방법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지만 역시 기본은 관찰입니다. 저는 항상 묻습니다. 지금 이 피부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건조함인지, 과다 각질인지, 자외선 노출 후 회복인지. 그 질문이 답을 이끌어냅니다. 계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늘고 자외선 노출이 강합니다. 이 시기에는 각질 정리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외선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름철에는 보호 단계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차단제, 모자, 그늘. 각질을 정리한 피부가 다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겨울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공기가 건조하고 실내 난방으로 수분이 쉽게 증발합니다. 이때는 각질을 과하게 건드리기보다 수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겨울철에는 팩 횟수를 줄이고 보습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피부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에는 특히 신중해집니다.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피부는 쉽게 예민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식초의 농도를 조금 더 낮추거나 휴식을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관찰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검버섯 관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루틴이라는 것을요. 한 번의 팩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듯이 피부도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조정과 보호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거울 속 피부가 전보다 차분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피부뿐 아니라 제 마음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급하게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돌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아마도 가장 큰 차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험과 한계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루틴을 만들고 보호를 더해도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멈춰서서 이 방법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먼저 꺼내야 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대가 생기면 쉽게 속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라면 더 그렇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였던 갈색 반점,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자주라는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그 유혹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농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까? 일주일에 2번 말고 3번 하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원액 사용에 대한 경계입니다. 희석되지 않은 식초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은 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험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성 성분은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낮은 농도에서는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할 수 있지만 높은 농도에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남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색소 침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검버섯을 옅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진한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낮 시간이라는 요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산성 성분으로 각질을 정리한 피부는 일시적으로 자외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한 차단 없이 햇빛을 받는다면 멜라닌 생성이 다시 자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만든 작은 변화가 단 하루의 방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밤에, 그리고 다음 날은 반드시 보호를 철저히. 패치 테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재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단어는 안전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식초에도, 양파에도 각자의 체질에 따라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귀 뒤나 팔 안쪽의 소량을 발라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을 단 한 번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 분의 확인이 몇 달의 후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나 염증 부위에 대한 금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손상된 피부 위에 산성 성분을 더하는 것은 회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드름을 짜고 난 자리, 긁혀서 붉어진 부위,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피부는 그 자체로 섬세한 균형 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피부를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란 언제나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각질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벽입니다. 너무 자주 벗겨내면 피부는 얇아지고 예민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저는 처음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 달력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인지, 피부 반응이 어땠는지,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작은 장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과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색소가 이미 깊은 층에 자리 잡은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레이저나 의료적 접근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또 다른 극단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지를 넓게 두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해 본 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태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기대와 경계 사이에서 줄을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것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남긴 흔적일 수도 있고 자외선과 생활 습관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무조건 지워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신 묻습니다. 이 피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이라면 이미 단순한 요령 이상의 것을 찾고 계신 분일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권유하기보다 함께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부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 서 계신다면 오늘은 단순히 없애야 할 점을 바라보기보다 그 아래의 피부를 한 번 더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속도 안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오래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